스포츠. 금요일 저녁의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시작합니다. 중앙일보의 송지훈 기자,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힘이 들어갑니다. 자, 금요일 밤이어서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은 좀 화가 나서 힘이 들어갑니다. 두 분 오늘 할 얘기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역시나 이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동아시안컵 네. 축구 대표팀 얘기일 것 같아요. 어차피 중국은 23세 이하 대표팀이었고요. 또 홍콩은 사실 우리나라 한 대학팀 정도의 레벨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경기 내용이나 결과 이런 걸 가지고 따질 정도의 팀들은 아니었다고 보면 J리그 선발팀이 나온 일본과의 경기 사실 이 경기가 가장 중요했는데 우리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0대3 패배가 또 나왔단 말이죠. 사실 지난해 3월에 요코하마 참사 일어났을 때 저도 정말 그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서 그 끓어오르는 분노 같은 걸 느꼈었는데 네. 이번에 또 한 번 0대3으로 이제 도요타 참사를 보다 보니까 뭔가 오히려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해탈에 이르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축구 경기를 보면서 과연 이런 네. 해탈감까지 느껴야 되나? 라는 그런 자괴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 어떠셨어요, 서우정 기자는? 사실 저는 그 한일전 승리에도 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일본 상대로 흐름 자체도 비기기만 해도 우승이다 이런 네. 내용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전의 압박감보다는 덜 좀 치르지 않을까, 그러면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했고, 이기더라도 에이 이거 이긴 걸로 우리가 무슨 한일전 이전에 각급 대표팀이 진 거 복수했다 요렇게 좀 들뜨지는 말자라고 이제 그런 감정을 갖고 한일전을 봤는데 이게 웬일? 예, 이게 웬일입니까? 네. 예, 이런 결과가 나와버려가지고 좀 당혹스럽고 어질어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뭐 우리가 농담처럼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뭐 이게 사실 농담 반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경기이기 때문에 스포츠이기 때문에 질 수 있습니다. 공은 둥그니까요. 그런데 3대 0은 그것도 지난번에 이어서 또 3대 0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뼈가 아픈 패배인 것 같은데요. 1년 4개월 사이입니다. 일본과의 두 번 대결에서 모두 다 3대 0 완패를 당했습니다. 참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참 고민입니다. 네.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네, 그러니까요. 정말 암담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이번에 이 도요타시에서 열렸던 동아시안컵 최종 3차전 후반에만 3골 내주면서 0대3으로 졌고요. 예, 앞서 3번의 대회에서 우리가 다 우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대회 4연패라는 아주 기분 좋은 그런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었고 또 벤투 감독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4연패 하겠다. 또 예, 카타르 월드컵 앞두고 준비 과정으로 삼겠다. 네. 그리고 한일전의 중요성 정말 잘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사실 상상을 못했었고요. 우리가 뭐 해외파 멤버 전혀 안 나오고 국내파 위주로 이제 이진급을 구성했다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실 일본도 지금 J리그 그 멤버 안에서 본다면 2.5, 3 진급 정도 되는 그런 네. 구성이기 때문에 이 패배는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가 이제 뭐 해외파가 없었기 때문에 뭐 전력의 누수가 컸다, 전력이 차이가 뭐 많이 낮아졌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일본도 그 이게 핑계가 안 되는 게 일본도 2.5군 우리보다도 오히려 더 낮은 등급의 그 자국 내 리그 중에서도 네. 예 그런 선수들이 나왔다고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뭐 저는 이제 뭐 1.5군이다, 2군이다 이런 표현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네. 뭐 명백한 사실인 부분이 양국의 어떤 최정의 구성을 본다면은 우리는 그래도 이제 K리거들이 약 한 4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선수들이 이번에 또 많이 갔습니다. 뭐 김진수, 홍철, 조현우, 뭐 또 나상호, 조규성 이런 선수들이 이제 갔죠. 근데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나마도 이제 유럽파들이 대다수인 대표팀 구성인데 기존에 뽑히던 자국 리그 선수들을 뽑질 않았어요.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은 아예 이번 동아시안컵에 참가하는 일본 대표팀의 컨셉 자체를 그동안 기회를 받지 못했던 리그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선수들을 완전히 기용하겠다. 그래서 가장 A매치 많이 출전한 선수가 15경기 출전이었어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대표팀의 구성 자체는 우리가 더 힘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부분은 좀 많이 아쉽고요. 뭐 이걸 좀 부연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사실 원래 일본이 이 대회를 21세 이하 대표팀으로 내보내려고 했다가 네. 개최국이 되면서 J리그 선발을 내보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대표팀에 나왔던 선발 멤버 명단을 보면 20대 초반 선수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 면에서 모든 면에서 사실 우리 선수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젊은 선수들 경험을 쌓아주기 위해서 내보낸 건데
오히려 정말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주고 돌아온 그런 대회가 됐습니다. 일본은 기회를 못 받았던 선수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의미도 챙기고 우승이라는 또 실리도 챙기고 배가 아픕니다. 네, 뭐 진짜 생각하고 싶지 않고 좀 이거 화도 많이 나고 마음도 아프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들지만 일단은 그 세 골을 허용했던 장면들 한번 되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장면들이었죠? 사실 전반전에도 경기 내용은 좋지가 않았어요. 맞아요. 하지만 일단 네. 실점을 하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후반에 우리가 어떤 변화를 준다고 하면은 조금 흐름을 달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후반 4분 만에 이 소마 선수에게 헤딩골을 허용하면서 선제 실점을 합니다. 이 소마 선수는 166cm의 단신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크로스 상황도 그랬고 헤더를 허용하는 과정도 그랬고 너무 좀 마크가 느슨했고 쉽게 실점을 했죠. 그런 상황에서 후반 18분 코너킥 상황에서 이제 사사키 쇼 헤더 실점을 추가로 또 했고 후반 27분에는 최근에 J리그에서 떠오르고 있는 이 공격수인데 마치노 슈토 선수가 세게 골을 넣으면서 어떻게 보면 한국으로서는 0대3만은 좀 재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그 마지막 세게 골로 또 결국 재현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뭐 경기를 보면은 이제 황인범 선수가 없다는 게 좀 많이 크게 아쉽다라는 장면들이 꽤 있었거든요. 공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또 변명하기가 또 충분치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파 위주의 대표팀 구성을 했다라는 걸 감안할 때 사실 황인범 선수의 존재감이 대단한 건 사실이죠. 하지만 어떤 이유로도 선수 한 명이 빠진 거 가지고 우리가 0대3으로 무너졌다? 이거에 대한 해명은 되진 않거든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엔트리를 뭐 26명 이렇게 두는 이유는 그렇게 핵심 미드필더가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빠졌을 때 그 자리를 메울 수 있는 포지션 대체자를 넣거나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전술적으로 다른 중 구성을 가져가서 그 선수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다? 황인범 한 명이 빠져서 이렇게 됐다? 이건 정말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변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벤투 감독의 빌드업 축구에 대한 비판도 꽤나 거센데요. 빌드업 단계부터 꼬였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이날 일본의 전방에서의 강한 압박에 대한 탈압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 전개도 제대로 하지를 못했었고 슈팅 숫자도 3개, 유효 슈팅은 송민규 선수가 기록한 단 하나였고요. 이날 또 전술적 실착이 벤투 감독이 그동안 센터백으로 뛰던 권경원 선수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을 했습니다. 상황을 본다면은 벤투 감독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했었어요. 백승호 선수, 김동현 선수가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이날 경기에 나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기용을 했던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그동안 벤투 감독이 하지 않았던 선택이었었거든요.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가 전술적으로 어느 정도의 유사성이 있긴 하지만은 완전히 같은 포지션이라 볼 수는 없고, 근데 이 선수를 전진시켜가지고 기용을 했다가 오히려 그쪽에서 계속 공을 뺏기는 그런 미스가 나오면서 결국은 또 실점으로 이어진 장면도 있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벤투 감독의 자충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굳이 왜 이런 선택까지 했었어야 됐나? 라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많이 듭니다. 일단 결국엔 권경원 시프트카드는 실패로 끝난 거네요. 아마도 예. 네, 저는 이전에도 하지 않았었고 앞으로도 아마 이 시프트 카드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지난 3월에 한일전이 다시 생각나는 게 그때도 이강인 선수를 최전방에 세우는 이제 펄스9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제로톱 전술을 썼단 말이죠. 그때도 저희가 했던 얘기가 똑같습니다. 이거 앞으로도 쓰지 않을 전술인 것 같은데 왜 여기서 이걸 꺼냈을까? 이번 한일전도 정말 카피 앤 페이스트처럼 그런 좀 자충수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제가 권경원 선수 입장에서 좀 얘기를 그나마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사실 권경원 선수 이번에 보니까 비판하는 글들 정말 커뮤니티에 보니까 많더라고요. 네. 물론 권경원 선수가 이 기대했던 것만큼 역할을 제대로 소화했던 건 아니죠. 근데 제가 보기엔 약간 좀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좀 있었어요. 우리 선수들 전체적으로 볼 키핑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일본 선수들이 이제 상대를 이제 우리를 강하게 압박을 해서 들어오는데 조현우 골키퍼 그리고 또 중앙 수비수들 이 선수들이 공을 잡고 있던 시기에는 물러나서 대기를 하다가 그 앞으로 그 볼을 보내는 그 시점부터 강하게 압박을 하고 들어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볼 가진 선수를 2명, 3명에 에워싸는 그런 동작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네. 사실은 권경원 선수가 바로 그 위치에 있는 선수고 그래서 권경원 선수가 볼을 받아서 그다음 앞으로 볼을 보내주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미스가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권경원 선수가 물론 뭐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의 전술을 정확하게 일본이 캐치를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무너뜨리기 위한 어떤 비법으로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됐다면 이게 뭐 전반에도 계속 이 상황이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이거를 전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 게 사실은 더 크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일단 이번 감독의 전략 전술 뭐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뭐 여기에 대해서 비판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그 한 가지 또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게 경기 후에 인터뷰가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했나 모르겠어요. 네. 내용 자체를 설명을 드리면은 일본의 경기력, 일본의 준비가 더 좋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벌어졌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제3자처럼 관찰하는 사람처럼 좀 코멘트를 했어요. 일본이 우리보다 나았다. 우리가 느껴야 할 건 2019년대와 비교해서 준비를 잘 하지 못했다라는 점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준비의 과정에 미흡한 부분도 인정했고요. 근데 또 흥미로운 부분은 일본은 경기 전에 우리가 생각한 바 그대로 했다. 그러니까 분석하고 준비한 대로는 나왔는데 지금 송지훈 기자가 얘기하신 것처럼 경기 중에 어떤 그러면은 그게 잘 되지 않았을 때 어떤 대처, 우리 소위 말하는 플랜 B, 유연한 대응 이게 벤투 감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가 끝난 뒤에는 마치 경기를 총평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점은 좀 이 인터뷰를 접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좀 준 것 같습니다. 네. 유체이탈마법이라고 그러죠. 예, 다 본인의 일이 아닌 것 마냥 뭐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저는 이 마지막 발언이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뭐 코칭 스태프와 한국 국민들이 알아야 할 거는 뭐 비주전 선수들이 격차를 좁히려 한다면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이다. 라는 말인데 그러면 저는 반문하고 싶은 게 그럼 그동안 뭐 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 격차를 좁히려고 사실은 그러니까요. 우리가 벤투 감독 선임했고 예. 그 유럽 축구를 이식하기 위해서 지금 4년 동안 노력을 해왔던 건데 이게 격차가 더 커진다라고 감독이 얘기해버리면 사실 그동안 노력해왔던 게 도대체 뭐가 되냐라는 그러니까요. 궁금증이 들고 일단은 이게 그 축구협회 측에서 나중에 이게 통역상에 약간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명은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벤투 감독이 하고자 했던 말을 10분 이해하고 듣더라도 이거는 0대3으로 진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의 입에서 나올 얘기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예. 네. 아니 물론 당연히 이제 뭐 완전체 국가대표팀 뭐 해외파가 빠진 상태였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아까 뭐 경기 초반에도 아니 지금 뭐 방송 초반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을 메꾸기 위해서 플랜 B, 플랜 C가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직한 플랜 B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현재까지 보수를 보면요. 네, 이번 대회를 앞두고 이제 사실은 선수 선발 부분에서 약간의 물음표가 붙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벤투 감독이 좀 과감하게 처음 선발한 선수들이 물론 리그에서 이제 요소 임팩트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유망한 어린 선수들이긴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선수들보다도 더 좋은 컨디션과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긴 시간 동안 벤투 감독이 그 선수들에 대한 검증의 어떤 기회조차 갖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어린 선수들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거 뭐 감독의 선수 선발의 선택권은 존중해줘야 되지만은 좀 그렇지 않나? 라는 물음표가 달린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그런 거죠. 왜 그렇다면 당신이 원했던 선수 선발을 해놓고서 증명을 하지 못했는가? 여기서부터 이제 의구심이 달리기 시작하고요. 이 의구심은 결국은 지금 월드컵이 4개월여 남은 상황인데 벤투 감독을 상당히 흔드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9월에 이제 우리 대표팀 다시 소집해가지고 평가전을 치르게 되고 물론 네. 그때는 이제 우리가 유럽파들을 부르면서 정예 멤버들로 치르게 되겠지만은 그 전까지의 어떤 시간들 계속 어떻게 보면 이번 한일전 패배로 인해 생긴 의구심, 물음표가 벤투 감독을 따르게 되겠죠. 지금 이제 사실 정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결전의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뭐 벤투 감독을 더 흔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마냥 또 보자니 불안감이 너무 커지고 어떻게 뭐 이 기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축구대표팀 감독이라는 자리에서 기대하는 건 크게 두 가지겠죠. 우선은 꾸준히 선수들을 관찰을 해서 최고의 선수들로 대표팀을 이제 채워줄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믿음을 갖고 보는 거. 물론 여기에는 이제 감독의 어떤 전술이나 철학에 맞는 선수를 우선적으로 뽑는다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양해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 중에 우리에게 뭔가 불리한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전술이나 아니면 선수 구성에 변화를 줘서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 달라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축구대표팀 감독을 선임을 하는 건데 벤투 감독은 지금까지 이제 손흥민 선수 위주로 해서 대표팀을 구성해서 팀 분위기 좋게 유지하고 이런 부분까지는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선수들도 벤투 감독을 잘 따르고 있고 대표팀 분위기는 좋은데
정작 이 감독 자신이 보여줘야 되는 어떤 그런 전술적인 역량, 우리가 뭔가 밀릴 때 흐름 자체가 좋지 않을 때 뭔가 선수 내지는 전술 가지고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보여주었는가 하는 그 부분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는 만족스럽진 않다라는 생각이고 지금 오늘로 이제 카타르 월드컵 개막이 115일 남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4년이라는 시간을 벤투 감독에게 줬는데 그 감독의 전술적인 역량을 남은 115일 안에 다시 또 검증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참 고민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자, 뭐 사실 감독의 역량을 믿고 또 따르는 것도 중요하고 믿음과 우리가 이제 그 신뢰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좀 경기 외적인 발언에서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까먹는 행동은 이제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진짜 아직 결전의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좀 다시 한번 다잡고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17년 만에 동아시안컵 우승을 누렸던 여자 대표팀도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돌아왔는데요.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 와서 나누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50분입니다. I said the words I never said when you were with me.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네, 금요일 저녁에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듣고 계시고요.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 중앙일보의 송지훈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자 축구 대표팀 베로의 동아시안컵은 어땠나요? 네, 이번 동아시안컵에서 1승 1무 1패 3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첫 경기였던 일본과의 경기에서는 지소연 선수의 원더골이 나왔지만은 아쉽게 1대1로 패했고요. 중국과는 1대1 무승부. 마지막에 이제 대만을 상대로는 역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4대0 완승을 거뒀는데 전반적으로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고요. 벨 감독이 꾸준하게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강력한 압박, 빠른 전환 이런 걸 해가지고 세 경기 모두 내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일본과 중국이 우리보다는 근소하게 앞서 있는 여자축구계의 세계적인 강자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좀 결과적으로는 아쉬웠고요. 그런데 벨호의 어떤 시야 자체는 이번 동아시안컵 우승도 있지만은 내년에 펼쳐지는 호주 뉴질랜드 여자 월드컵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는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았다고 봅니다. 좀 아쉬웠었어요. 특히 일본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래도 여전히 뭔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호정 기자가 핵심을 잘 얘기해줬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여자축구 대표팀의 지향점은 내년에 열리는 여자 월드컵 본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본선에서 뭔가 경쟁력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게 중요한데 이번 대회 세 경기 모두 다 경기 흐름이 참 좋았어요. 네네.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팀들 상대로도 대등하거나 우리가 좀 더 앞서가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는 건 좋았는데 축구는 이게 흐름을 지배하는 스포츠가 아니라 결국 골을 넣고 이기는 스포츠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강팀들을 상대로 우리가 괜찮은 찬스를 잘 만들어줬는데도 이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좀 아쉬웠었고 그리고 이제 후반 들어서 뭔가 좀 집중력이 훅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게 실점으로 이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예, 이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 그나마 여자 축구 대표팀은 이제 내년 7월까지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뭔가 개선해 나갈 그런 부분들을 발견을 했고 앞으로 잘 만들어 나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줬습니다. 네, 8월에 다시 대표팀 소집한다면서요? 네, 8월에 소집돼서 또 어떤 A매치 기간 동안에 준비를 또 할 거고요. WK리그 국내 여자 실업 축구는 이번 동아시안컵 기간을 전후해가지고 좀 쉬었습니다. 네. 다시 이제 시작이 재개가 될 텐데 아무래도 지금 지소연 선수가 국내 무대로 돌아왔고 이제 지소연 선수의 데뷔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들이 쏟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WK리그도 그렇고 K리그 1도 이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일정이 내일부터 재개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뭐 그 최근에 동아시안컵 휴식기 전까지 계속 주중주말 경기가 이어지고 거기에 이제 토트넘 친선 경기까지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차력 부담이 좀 높아졌던 그런 상황인데 그 사이에 충분히 쉬고 재정비가 잘 이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내일과 모레 이제 23라운드 K리그 1 일정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9월 18일 정규리그 최종 33라운드까지 또 아주 쉴 틈 없는 빡빡한 일정이 이어지거든요. 33라운드까지 마치면 또 잠깐 A매치 휴식기 갖고 그 뒤에 스플릿 라운드 5경기 더 치르면 시즌이 끝나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K리그 1 순위 간략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네, 승점 47점에 울산이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5점이 뒤진 전북이 2위로 가고 있습니다. 전북이 좀 많이 쫓아왔죠. 네. 그리고 포항이 37점으로 3위, 제주가 34점으로 4위, 인천이 33점으로 5위. 인천이 뭐 항상 생존왕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지금 파이널 A는 물론이고 챔피언스리그에 도전할 수 있는 위치까지 왔고요. 이승우 선수의 최근 무서운 활약을 앞세웠던 수원FC가 6위까지 와 있습니다. 7위 강원, 8위 대구, 9위 서울이고요. 지금 강등권에는 10위 김천이 승점 22점, 11위 수원이 승점 20점. 12위 성남이 승점 12점인데요. 올 시즌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K리그 1 같은 경우 최대 3팀까지 강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10위부터 12위까지의 팀들 모두 긴장감을 갖고 이제 다음 일정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선두권부터 한번 볼까요? 선두 울산이 이제 그 승점 5점 차지만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점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울산이 강원을 홈으로 불러들이네요. 네, 내일 오후 7시에 울산이 강원을 상대로 홈 경기를 하는데요. 올 시즌 두 번의 맞대결 다 울산이 이겼거든요. 네. 울산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리그 일정이 반환점을 돌아가는 이 시점에 전북이 점점 거리를 좁히면서 추격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강원을 잡고 승점을 좀 넉넉하게 쌓아놔야 나중에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반대로 강원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스플릿 A의 마지노선인 6위 수원FC하고 승점 1점 차예요. 네, 일단은 6위 안에 들어가 놓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거든요. 네, 강원 입장에서도 지금 울산을 상대로 승점을 어떻게든 챙겨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2위 전북은 제주를 만나네요. 네, 같은 시간 울산의 경기가 펼쳐지는 같은 시간에 제주를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올 시즌은 전북이 제주만 만나면 유달리 맥을 못 쳤습니다. 두 차례 맞대결 원정 홈 모두 0대2 패배였었고요. 특히 전북을 힘들게 만든 선수, 지난 시즌 득점왕이던 주민규 선수가 그 4골 중에 3골을 터뜨렸거든요. 네. 역시 전북은 홍정호 선수를 중심으로 이 주민규 선수를 봉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전북 관련해서 좀 재밌는 소식이 있는 게 그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로 이적을 확정 지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연대 기여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연대 기여금이라는 게 뭔가요? 그 김민재 선수가 이제 페네르바체에서 나폴리로 이적하면서 예. 발생한 이적료가 이제 2천만 유로, 우리 돈 266억 원 정도 되는 걸로 네네. 알려져 있는데, 피파 규정상 이 전북에게 이 전체 이적료의 1%에 해당하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를 이제 선수가 성장하는 과정에 도움을 줬던 그 예전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팀들에게 이제 그 기준의 일정 기준에 따라서 나눠서 이제 분배금을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북도 1% 정도 받을 수가 있어서 우리 돈 한 2억 6,600만 원 정도 받게 되고요. 황인범 선수도 지금 오늘 이제 올림피아코스랑 이제 예. 계약한다고 소식이 떴는데, 같은 이유로 친정팀인 대전이 연대기여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횡재한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예. 자, K리그 1 23라운드 어떤 매치업이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네, 말씀드렸던 울산과 강원의 대결, 전북과 제주의 대결이 펼쳐지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강등권에 있는 수원과 김천이 역시 피할 수 없는 이 승부를 앞두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과 서울, 성남과 인천의 맞대결, 이게 이제 7월 30일 내일 토요일에 열리게 되고요. 일요일에는 수원FC와 대구의 맞대결이 펼쳐지는데, 이 경기는 이승우 선수가 지난 경기 퇴장으로 인해서 출전을 할 수 없는데 네. 수원FC가 잘 좀 극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는 간만에 K리그 1이 여름방학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께 축구와 함께 즐거운 주말 보내신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끝으로 금요일 저녁에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의 송지훈 기자,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스포츠는 9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스포츠!